사람들이 말한다. 가족은 마지막까지 남는 거라고. 근데 그 마지막이 꼭 따뜻한 건 아니더라. 어떤 가족은 끝까지 날 지켜줬지만 어떤 가족은 끝내 날 밀어냈다. 나는 그냥 평범한 워킹맘이다. 하지만 그 평범함조차 너무나 지키기 힘들었다. 매일 아침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뜬다. 딸아이 아침밥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교복을 다림질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병원에 도착하면 숨 돌릴 틈 없이 응급 환자가 밀려들고 퇴근 후엔 저녁 준비, 청소, 딸아이 숙제까지. 내 하루엔 멈춤이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워킹맘이라니 멋지다. 하지만 현실은 멋보단 버팀에 더 가깝다. 그걸 알까, 내 남편은?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걸까? 아버지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왼쪽 몸이 마비됐고 말도 흐릿해졌다. 병실 침대 위에 누워 계시지만 나는 늘 죄책감 속에 그분을 떠올린다. 나 대신 딸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그 죄책감이 내게 책임이란 이름으로 돌아왔다. 한 달 병원비 180만 원. 간호사 월급에서 이걸 매달 떼어낸다는 게 어떤 건지 아는가?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고? 그 사람은 내 아버지니까. 남편은 수산시장 상인이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물건 받고 생선 손질하고 트럭에 싣고 나간다. 나는 그 고됨을 안다. 인정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고생이 나를 짓밟는다는 거다. 내가 이 집 먹여 살려. 당신은 그냥 편하게 살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마. 냉정하게 봐야지. 당신 아버진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 이 말들 매일처럼 듣는다. 그리고 그 말들은 점점 날 무너뜨린다. 시어머니는 날 남의 집 사람쯤으로 여긴다. 밥상 위에 국이 짜도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다 내 탓이다. 시누이는 생선 냄새 나는 집에서 살다니 불쌍하다고 말한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아버지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입원비가 밀렸다고. 100만 원. 그 순간 나는 계산기보다 내 남편의 얼굴을 먼저 떠올렸다. 말하면 뻔하다. 당신 아버진 당신 책임이야. 그래서 말하지 않았다. 대신 몰래 준비해뒀던 비상금을 꺼냈다.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게 그렇게 나쁜 짓인가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는 그 100만 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돈보다 훨씬 무거운 진실들을 마주하게 된다. 주머니 속 잔고를 확인하는 일이 이렇게 숨막힐 줄 몰랐다. 한 푼, 두 푼 모아두던 비상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병원에서 온 문자엔 이번 달 입원비 납부 요청이라는 문장이 또렷했다. 100만 원. 그 숫자가 그렇게 무겁게 보인 건 처음이었다. 나는 냉장고에 붙은 계산표를 떼어들고 다시 한번 가계부를 확인했다. 식비 35만 원, 공과금 21만 원, 딸 학원비 18만 원. 숨을 들이쉬고 빼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여유 따위는 없었다. 남편에게 말을 꺼낼까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그가 새벽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안다. 하지만 그가 내 상황을 이해할 거란 기대는 더 이상 갖지 않았다. 또 당신 아버지 얘기야? 그 말이 뻔히 들렸다. 아무리 상상 속 대사라도 너무 현실 같아서 더 서러웠다.
나는 결국 조용히 앉아 숨을 죽인 채 송금 버튼을 눌렀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에도 마음 한구석은 벌써 걸려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간호사 이름이 익숙했다. 늘 아버지를 살뜰히 챙기던 분이었다. 여보세요, 따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버지께선 요 며칠 상태가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기침이 심하셔서 감기 기운인 것 같아 약을 바꿔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곧 찾아뵐게요. 잠시 망설이던 간호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입원비 관련해서는 어제 확인되셨더라고요. 병동 간호사실에선 걱정 많이 했거든요. 조용히 넘어가신 거 맞죠? 그 말에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내 가족끼리 일이라 제가 좀 늦게 챙겼어요. 간호사는 조심스레 웃었다. 어르신께선 따님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확 달라지세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내 딸은 착한 애야. 바쁘면서도 나 못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간호사의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그제야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잘한 일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이 선택으로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감각이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들어왔다. 대야 가득 생선을 안고 들어오며 투덜거렸다. 얼마나 퍼왔는지 팔리지도 않고 냉장 창고에 쌓였다. 나는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데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런데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 통장 봤는데 돈 빠진 거 뭐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 100만 원. 빠져 있던데. 어디 쓴 거야? 숨을 들이켰다.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병원비야.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당신 싫어할 줄 알았어.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변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도 내 부모 챙기느라 바쁜데.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미 결론은 내려져 있었던 듯 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몰래 돈 빼가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래도록 뒤척였다. 딸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숨소리. 그 속에서 나는 혼잣말을 했다. 정말 내가 틀린 걸까? 아버지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그렇게 큰 죄인가?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마치 내 속을 꿰뚫는 듯 날카롭게 떨어졌고 나는 그 빗소리보다 더 작고 조용한 마음으로 다음 날 아버지를 뵈러 갈 약속을 다짐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하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어딘가 달랐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생선 냄새와 함께 샤워부터 하던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의 앞엔 내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카드 내역서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돈 아직 말 안 할 거야? 침묵.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숨을 들이켜 입을 열었지만 말이 목에서 걸렸다. 그러자 남편은 다시 물었다. 왜 말 안 했어? 왜 몰래 그 돈을 보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면 화낼 줄 알았어.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이지.
내 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잖아. 그건 우리 통장이야. 아니, 너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의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당신 아버지 일은 당신 일이지. 왜 나까지 끌어들여? 그분은 우리 가족이야. 적어도 내겐 그래. 넌 내 가족만 생각하지, 내 부모, 내 처지도 생각 안 해. 나도 사람이라고. 그는 말을 마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휴대폰을 들고 나가는 그의 손끝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30분쯤 지났을까? 거실에 놓인 탁자 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요양병원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네, 따님분 되시죠? 익숙한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네, 무슨 일이죠? 오늘 한 남자분이 면회를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이름은 안 밝히셨는데 보호자 맞으시죠? 어떤 분이셨는데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네요. 어르신께 말을 심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가족 고생시키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시죠라고요. 어르신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을 쥔 손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 제 남편입니다. 간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계속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결국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딸이 다 해줄 거라고만 반복하셨어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울면 안 되는데 목을 대가 저절로 흔들렸다. 제가 곧 갈게요. 아버지, 오늘 괜찮으신가요? 예,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은 돌아와 있었다. 샤워도 하지 않은 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병원에 갔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 그래. 현실적인 조언 좀 했어. 당신 아버지는 그게 조언이야? 그냥 어르신도 알 거 아냐. 자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당신은 당신 말로 우리 아버지를 모욕한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렸다. 넌 왜 항상 감정적으로만 구냐? 그거 안 좋은 습관이야. 감정 없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 감정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계산기지. 당신이 나랑 결혼한 이유 기억은 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현관에 있던 외투를 집어들었다. 나 병원 가. 지금. 지금 밤이야. 너도 이랬잖아.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당신이 한 짓. 내가 다 감당해야 하니까. 딸아이 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작은 손이 문틀을 짚고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는 순간 멈춰 섰다. 아무 일 아니야. 엄마 잠깐 병원 좀 다녀올게. 할아버지 아파? 응. 아빠 또 뭐라 했어? 그 질문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대답하지 못했다. 딸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엄마 편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도 좋아? 나는 딸을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엄마 꼭 지킬게. 병원 복도는 늘 그랬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희미하게 퍼지는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빠른 발걸음.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병동으로 향했다. 가슴 속에서 맥박이 한 번씩 세게 뛸 때마다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손이 먼저 멈칫했다. 노크를 하지 않고도 느껴졌다. 안에 있는 사람의 체온, 숨결, 눈빛.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창가 쪽 침대에 누워 계셨다. 고개는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산소 튜브가 입가에 닿아 있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내가 문을 여는 소리에 고개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아버지, 내가 다가가자 눈꺼풀이 천천히 떴다. 흐릿한 눈동자가 나를 인식하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딸 왔구나. 그 말은 거의 숨과 같았다. 나는 울컥했다. 손을 잡았는데 손등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체온은 미지근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오늘 그런 사람 와서 이상한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이 내 손을 아주 살짝 쥐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에 주무시다 깨셨어요. 저녁은 거의 못 드셨고요. 오늘 하루 종일 따님 기다리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아버지를 바라봤다. 기다리셨죠? 제가 항상 늦죠. 근데 저 안 늦으려고 해요. 앞으로는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병실 한쪽에 놓인 TV에선 무음으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발을 정리하고 베개를 고쳐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다. 마치 평범한 간호사처럼. 하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어떤 간호 업무보다 복잡했다. 그건 딸로서의 마지막 감정들이었다. 병실을 나서는 길 간호사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보호자님, 저 조심스레 여쭤보는데요. 네, 혹시 가족끼리 지금 많이 어려우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사실 남편이 아버지를 싫어해요. 아버지에게 병원비를 쓰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호자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물어요. 어르신 매번 따님 자랑만 하세요. 말도 느리고 힘드시지만 딸 이름만 나오면 꼭 웃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밤 11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딸이 들어왔다. 작은 손에 머리끈을 감고 눈을 비비며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응, 오늘 할아버지 봤어? 응. 많이 약해지셨어. 아빠 진짜로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딸아이에게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가만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는 틀리지 않았어? 엄마가 해주는 밥, 엄마가 보는 눈, 엄마가 잡아주는 손 그게 다 맞는 거야? 나는 그렇게 배웠어? 엄마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사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강하고 위로가 되는 말이었다. 고마워. 엄마는 앞으로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남을게.
딸은 내 품에 안겨 눈을 감았고 나는 한참을 가만히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밤 나는 다시 다짐했다.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따뜻하게, 누가 뭐라 해도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며칠 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는 전화가 왔다. 통화음은 짧았고 간호사의 목소리는 낮았다. 따님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딸아이 책가방을 챙기던 손이 멈췄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세상은 그대로 굴러가고 있는데 내 안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엄마? 딸이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잠깐 병원 다녀올게. 할아버지, 오늘 조금 아프셔서. 나도 갈래? 안 돼. 너는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딸은 말없이 내 가방을 꺼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혼자 울지 마.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은 조용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형광등 아래.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손끝은 냉기와 닮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예요. 나예요. 딸이에요. 아버지는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 얼굴을 인식하는데 오래 걸렸다. 하지만 결국 그의 입술이 떨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딸.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나는 그의 손등에 이마를 기댔다. 아버지, 죄송해요. 더 자주 못 와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 들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막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천천히 저었다. 그리고 숨을 몰아 쉬며 겨우 말했다. 넌 항상 옳았어. 사람은 마음을 지켜야 돼. 그 마지막 말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기계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삐, 삐, 삐. 나는 눈앞이 흐려진 채 버튼을 눌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의사가 들어왔다. 그러나 이미 손끝에 남은 체온은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새벽 나는 병원 복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희미하게 번졌고 나는 그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한 줄기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다. 시댁 식구들은 오지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이제 그만 애도도 접고 정신 차려라는 말을 했다. 그 말은 아무 감정 없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장례가 끝난 후 병원에서 아버지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어르신이 이걸 꼭 따님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남기신 영상이래요. 집으로 돌아와 밤늦게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영상 속 아버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병원 침대에 기대 앉은 채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우리 딸. 이 영상은 내가 혹시라도 너무 힘들어질 때 보라고 남긴 거야.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잘 정리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만 기억해줘. 넌 정말 좋은 딸이야. 내가 잘 못 살아서 너한테 짐만 남긴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근데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일은 절대 틀린 일이 아니야.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길을 가.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리고 사랑한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나는 그대로 한참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슬픔이 아니라 위로였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그 사람의 말은 내 등을 토닥였다. 딸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다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그 말은 가볍게 흘려보낸 말이 아니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동시에 어깨 위를 짓누르던 짐 하나가 또렷하게 내려앉는 느낌도.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갈 건데? 곧. 엄마 마음 굳혔어. 좋아? 나 가고 싶었어? 여긴 따뜻하지 않아? 며칠 뒤 나는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심했고 기계적으로 밥을 씹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 그는 젓가락질을 멈췄다.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나랑 아이랑 따로 나가서 살 거야. 이혼하자는 거야? 그 단어가 꼭 필요하다면 그래. 그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고작 그런 일로 가정을 망치겠다고? 고작이라니. 당신은 내 아버지에게, 딸에게, 그리고 나에게 했던 말들을 다 고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감정적으로만 판단하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야. 아니. 나는 지금 아주 이성적이야. 당신이 날 사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정확히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침묵했다. 그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딸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난 엄마랑 갈래?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랑 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반박도 사과도.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짐을 싸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다. 이 집에서 내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아이의 교과서 몇 권, 사진 몇 장, 그리고 마음. 그것이면 충분했다. 짐을 정리하던 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글자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냥 나답게 사는 거예요. 철없는 소리 그만해. 세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알아요. 그래서 더 단단히 나가려고요. 넌 내 손주까지 데려가겠단 거냐? 네. 당신 손주이기 전에 제 아이예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뚝.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 늦봄 바람이 방 안을 스쳐 지나갔다. 딸이 웃었다. 엄마 공기부터 다르다? 응. 이제 숨 쉬는 연습부터 다시 해보자. 짐을 모두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남편은 거실에 서 있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끝내 입을 열진 않았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진심 어린 사과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 새 집에 도착한 건 해가 막 지기 직전이었다. 벽에 기대어 딸이 말했다. 여기 작아도 괜찮아? 그래, 여긴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밤이 되자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따뜻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고 처음으로 눈치를 보지 않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아버지의 사진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저 잘했죠? 이제부터 아빠 말처럼 제 마음이 옳다고 느끼는 길만 가볼게요. 아빠 딸로 살았던 거 정말 자랑이에요. 딸이 다가와 내 품에 안겼다. 엄마 앞으로 힘든 일 많아도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그치?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그래. 우리는 서로의 편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선택은 매번 되묻고, 어떤 선택은 침묵으로 견디고, 어떤 선택은 마지막에야. 그게 옳았다는 걸 알게 된다. 나는 한 사람의 딸로, 한 아이의 엄마로,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젠 나라는 사람으로도 살아보려 한다. 어떤 관계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걸치고도 결국엔 외면을 남기고, 어떤 사랑은 말 한마디 없이도 끝까지 남는다. 엄마, 나 다녀올게. 그래.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와. 진짜? 엄마 바뀌었네. 응. 엄마 이제 좀 나답게 살기로 했거든. 이제부터 나의 하루는 누굴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내가 살아서 숨 쉬는 하루가 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말, 그건 내 편이야 라는 말이다.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들려준 사람 덕분에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금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직 서툴지만 아빠가 가르쳐준 마음으로 오늘도 용기 내볼게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울타리였고 때로는 벽이었다. 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지탱해 준 건 나 자신의 선택이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그건 당신이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신가요? 행복한 스푼은 따뜻한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적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